안녕하세요. 독서 사고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자, 카메라 좀 만지겠습니다. 네, 독서와 사고 시간입니다. 강좌는 13주차인데요. 13강 비판적인 독서와 실습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2주 하면 벌써 기말고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기말고사 안내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판적인 독서에 대한 실습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제 테스트나 이런 거 대상으로 비판적인 독서의 능력을 좀 실제적으로 조금 적용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볼까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그 논리적인 구조, 또 주장의 타당성, 그다음에 뭐 글을 쓴 저자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텍스트의 감정이나 강점이나 약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비판적인 독서의 결과를 토대로 글쓰기를 해서 좀 표현을 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실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은 또 이렇게 연습했던 학생들이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자신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형태의 논리적인 전개를 해보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면 상상시켜주는 그런 어떠한 오늘은 연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비판적인 독서의 실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판적이다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다. 뭐 약간 꼰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쁘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약간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단순한 정보나 인물의 환경 또는 어떤 과정, 그다음에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영화는 눈으로 보여지고 이제 화면으로 이제 충격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글로 뭔가를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거입니다. 이렇게 밋밋하게 읽는 거와 막 강약을 넣어서 막 와일드하게 읽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약간 사고의 방식을 조금 논리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엉투당투하는 어거지인지 진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논리적인 약간 비판적인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우리 삶에서 비판적이다 그러면은 약간 기분 나쁘게 너는 왜 꽈서 들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사고의 틀 안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비판적인 독서의 실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은 어떻고 내용이 비판적이고 저자가 의도는 어떻고 무슨 뭘 주장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의 분석, 주장하는 평가, 저자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의도,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책을 막 읽는 사람들은 그 기법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잘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과 글쓰기랑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막 해서 머릿속에 딱 정립화시키면 말이 또 술술술 나올 수 있잖아요. 글을 읽고 그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려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의도나 주장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완전히 익숙하게 습득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이제 표현이 좀 풍부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막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막 얘기하듯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비판적인 독서의 주요 요소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습을 하는 데는 단순히 이제 텍스트만 읽고 그거를 읽고 아 그랬어? 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하려고 하는지 또 그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와 어떤 그 저자가 주장하려는 그런 타당성, 그다음에 저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누가 글을 읽는 독자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남들이 좋다니까 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은 다 그 주인공이 너무너무 불쌍했어. 막 그런데 아니 쇼맨십일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의 논리적인 구조의 분석이라고 나왔는데요. 텍스트는 이제 단락단락별 아니면 뭐 과정별 아니면 뭐 이렇게 사건별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고요. 이런 비판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지금 현재적인 것부터 얘기하다가 이런 일이 왜 발생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성장기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오시는 분이 있고요.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래로 갔다가 내가 만약에 지금 죽었다면 다시 과거로 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뭐 이런 식의 등등등등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논리적인 구조란 뭐냐면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 주장에 뒷받침을 해서 어떤 증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계적인 구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글을 읽을 때는 어떠한 논리적인 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텍스트에서 제시된 아주 주요 논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요새는 사람을 혹 해야 되니까 제목에 벌써 그것들이 왜 이게 이런 의미를 담은 제목을 걸었구나라는 게 또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제목 보고 책을 선정을 하시니까 책 다 선정해서 지금 읽고 계시죠? 독후감 쓰셔야 됩니다. 독후감 못 쓴다고 막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또 얘기 또 여기 지쳐지니까 얘기를 하고 논리적인 파악을 통해서 정확한 논점을 파악하는 것. 이 책은 무엇을 위해서 썼구나. 어떤 의도를 보여주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나 주장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인 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엉뚱당뚱하는 어거지를 할 수는 없고 왜 그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읽고 그렇구나. 이 사람 이런 마인드고 추리소설 재밌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이렇게 지지하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했던 증거나 증거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요. 또 저자는 데이터를 제시할 거예요. 어떻게 했다. 과거는 사례는 이렇고 권위자는 이렇고 뭐 이런 자기 주장은 어떻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런 나는 뭐 살인에 지금 복수를 부글부글 눈이 빨갈 정도로 막 갖고 있어. 근데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려 그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과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부모를 누가 이렇게 해를 입어서 부모님이 또 돌아가셔서 나는 고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려고 하는가 대부분 이런 거가 나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책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데이터나 어떤 뭔가를 막 제시를 해요. 과거의 사례인지 미래의 사례인지 지금의 내 현상인지 하여간 이런 것들을 조금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뢰성 있게 분명히 썼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한다? 캐치해야 된다. 이게 증거와 근거에 대한 분석이다. 발음이 똑같아서 물론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오류가 이거는 어떤 분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뭐
좀 저거 아닌 것 같지 않나? 저거는 복수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수를 자기 자식을 죽인 누구도 누구를 또 이렇게 그 죄인도 누구는 이렇게 품었지 않냐? 그걸 왜 용서를 못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논리적으로 약간 오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또 하나 중요성이에요. 저자가 잘못된 일반적인 거를 내세울 수도 있고요. 왜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경우 또 이를 비판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음. 약간 왜 저희가 생각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막 며칠 안 감고 질끈 어, 여자라고 하면 올려서 안경을 쓰고 약간 흡연도 해가면서 약간 고뇌하면서 막 약간 4차원이든 5차원이든 그런 삶 속에서 막 피폐하게 막 글을 쓰는 뭐 이런 걸로 약간 대중매체에서 약간 저희 그 작가들을 약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글 쓰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의 신체적인 어떤 정결함, 그 다음에 약간 의식주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몸을 관리하는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온리 나는 여기 초집중하고 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액션이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한 4, 50분은 뭐 요가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먹고 그다음에 몸 관리도 해야 하니까 뭐 약간 뭐 저기 식이요품 같은 걸 먹고 뭐 단백질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산책을 해서 머리를 정갈하게 한 다음에 10시가 딱 되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4시까지 풀로 일을 하고 딱 손을 떼고 뭐 자기 일을 한다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되게 막 심오하게 막 글을 쓰는 걸로 막 고군분투하는 걸로 막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비약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비판적으로 약간 저희 독자들은 살펴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을 평가, 물론 막 누군가한테 내 의견을 막 얘기할 때, 너가 잘못했어. 생각을 왜 그렇게 했어? 잘못된 생각이야. 네가 고쳐야지. 라고 얘기 들으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싶겠어요? 쟤 왜 저러니? 막 이러고 그러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주장을 막 얘기를 하면 속상했겠다. 대박.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래.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참 희한하네. 생각이 달라요. 참으세요. 정말 안 되겠지만 참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막 얘기해주면 또 그 사람한테 뭔가를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도 저자가 자기에 대한 뭐 일괄되어 있는 그런 주장을 막 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타당한지를 내 읽는 사람이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하겠죠. 얘는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아이고, 얘 생각이 잘못됐네. 이 저자 이상한 또라이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휴, 그래, 그러겠다. 속상하겠다.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럴 생각을 가질 만도 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저자 앞에서 제가 막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자들이 자기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갖추고 있는지 또 제시된 증거와 주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너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두고 보자. 막 이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저자가 주장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전개됐는지를 읽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자가 처음에 제시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의 논점을 빨리 캐치하셔서 결론으로 갔을 때 결론하고도 위에가 서론이면 결론으로 갔을 때 요 결론 부분이 일치하는지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읽는 사람이. 그래서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도 모순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또 주장하는 사람이 뭐를 근거를 해요? 증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할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막 의견을 내는 거 부분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하게 신뢰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셔야 돼요. 뭐 엉뚱당고 하는 거 갖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네. 어머 이 사람 희한하네 정말. 어머 웃겨.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나 학습자들이 저자가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례 뭐 이런 것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사례나 주장이나 데이터 같은 걸 할 때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저자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주장과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해당 주장의 적절성이 떨어지면 그거는 적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적절하지 못하면 적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독자로 하여금 이 사람 이렇게 그 근거 자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약간 깊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 아니면 조사를 조금 데이터를 확실하게 하는 어떤 기관에 대한 것들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건데 뭐 판례가 생겼다는 등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뭐 판례가 있다는 등 이런 거로 남들이 인정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증거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좀 쉬우면 쉽고 되게 어려움.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막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자료를. 얼마나 또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쓴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읽는 사람이 그거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당성과 설득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과 설득력은 저자가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근데 설득 책을 읽었을 때 설득력은 가독성이에요. 줄줄줄줄줄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돼. 근데 되게 어려운 글은 특히 이제 성경 같은 거는 누구의 말을 대신 적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존중한다는 표현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뭐라 하옵니다라고 얘기했다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습관화하면 어떤 말이구나라는 걸 또 주장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자가 주장하는 설득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득력이 주장이다. 가독성이 처음에 술술술 읽어 쉽게 모든 사람들이 좀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좀 획기적인 너무 어려운 단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저급한 단어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막 가독성을 좀 높인다면 전달감이 훨씬 편안하겠죠. 자, 저자의 또 의도도 분석해야 됩니다. 일단 비판적인 독서에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데요.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 텍스트를 작성했는지, 숨겨진 목적은 무엇인지, 약간 수무 그림 찾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우리 왜 저자가 재밌는 소설책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뭐 될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2탄 나와야지. 2탄 나와야지. 막 만화책도 그렇고 막 그렇게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막, 재밌어. 그리고 뭐 이렇게 사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코너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와, 재밌어. 대박.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챕터나 그 텍스트에 맞춰서 저자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막 경제, 경영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 막 정치 경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들을 쫙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뿅, 뭔 말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밌는 책 같은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저자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 텍스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네.
누구는 무슨 파를 좋아하고 누구는 무슨 파를 좋아하고 누구는 뭐 사회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누구는 아직도 살만한 그 세상이라고 보고 약간 이완화되게끔 보잖아요. 그렇게 텍스트의 어떤 해석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저자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이제 숨겨진 동기나 목적에 대한 분석인데요. 저자가 숨겨진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를 탐구해야 된다. 왜 모든 거를 쫙 이렇게 오픈해서 나 이래요 라고 쫙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잖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어떤 특정 이익 집단에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 아이고 지금 현재 약간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카톡이 계속 떠서 화면에 비칠 것 같아서 카톡을 좀 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 왜 정치적으로 너무 깊게 얘기하면 또 약간 타겟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반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약간 옹호하거나 사람들이 저자를 시각을 끌거나 아이고야. 네. 그런 게 생겨날 수 있으니까. 자, 이러한 이제 저자들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려면 텍스트를 좀 더 깊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할 때 나름 준비를 하거든요. 좀 조용히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들려서 수업이 방해가 될까봐. 자, 비판적인 독서에 대한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적인 독서의 결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해석에만 그치지 않는,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읽는 사람에 대해서 저자로 하여금 해석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공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토론을 얘기하죠. 토론을 통해서 사고를 좀 넓히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을 비판적인 사고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조금 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는 것, 책을 읽고 이걸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대면 수업을 했다면 제가 책을 줬을 거예요. 테마별로 있는 책을 하나 선정해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쭉 이제 읽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읽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 번 딱 읽는다고 그게 생각이 되는 건 아니잖아. 미래 막 여기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실제로 썼을 할 거예요. 이제 막 연습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나와서 또 발표도 시켜봤을 거예요.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걸 제가 혼자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비판적 독서의 결과를 토론을 통해서 약간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저자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실습이에요. 한 번은 밖에 나와서 자기만의 생각을 발표한다는 건 좀 멋쩍죠? 좀 쑥스럽죠? 그래도 한 번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토론은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분석한 텍스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수정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변경해야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 의견이 더 좋은 것 같다. 맞아,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또 자신의 분석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걸 분석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발표를 통해서 각자의 분석한 내용들을 서로 들어주면서 공유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발표자나 청강자나 자신의 분석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질의응답 같은 걸 통해서 저자가 주장하는데 왜 타당하냐, 그렇지 않는지 그런 증거가 있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 약간 질문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의견과 좀 비교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의견하는데, 그러면서 발표자한테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발표를 듣는다면,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시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걸 바라볼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놓친 부분을 재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독서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판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사고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다. 자신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반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요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고들의 폭을 조금 넓힐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남을 얘기 들어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비판적인 사고가 돼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한다면 이건 뭐 토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 대부분 글을 써야겠죠. 비판적인 독서에 대한 결과를 글쓰기로 표현해서 비교적 사고의 체계를 조금 어, 정립할 수 있고 정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표현의 능력을 기르는 데는 읽기도 해야 하고요. 말도 해야 되고요. 손으로 써봐야 된다. 그 얘기죠.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해서 서론을 쓸 때는 텍스트에 든 개요나 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자가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미리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에서는 글의 핵심의 논지와 분석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 소개할 땐 서론을 텍스트의 배경이나 저자, 주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잖아요. 독자가 어떠한 글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줘야 된다. 예시가 나왔어요. 조지 오웰이라고 1984년도라는 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주의 사회의 어떤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약간 평등주의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때는 뭐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대적 우리가 이 글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대적인 배경, 환경 그리고 국민이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논지를 제시를 하는데 이 본 글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핵심의 논점을 간단하게 조금 소개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OL이라고 위에 있었던 1984 이것은 이 책은 언어와 권력을 사용해서 전체주의를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독창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막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현대적인 사회에서 주는 어떤 시사점은 과연 무엇이냐. 근데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규범과 규칙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틀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죠. 네. 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묶어서 사는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핵심 논점을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각 논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글을 좀 주장해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논점을 좀 분석해라. 논점은 세부적인 거를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자들이 하나씩 검토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여기 예시 좀 보겠습니다. 오웰은 언어의 통제 순환으로 뉴스피크
우리도 그럴 때가 한 번 있었죠. 방송국을 다 막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모르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고 정부의 어떤 권력과 광화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묘사하고 독자가 생각의 자유를 뺏기는 경우, 그쵸? 진실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다. 저희도 5.18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끔 하는 경우도 언론이 약간 통제됐기 때문에 이 1984라는 오웰이라는 이 책도 그런 현상이 담아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점의 분석을 조금 세부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논점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어떤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논점은 서론에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장을 전개하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다음의 논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웰에 대한 1984라는 그 책에 대해서 그냥 예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니스피크라고 해서 언어가 억압에 대한 상징이라면 빅 브라이더라는 물리적인 억압을 상징이다. 그러면 오웰은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전체주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때의 자유의 억압과 지금의 자유의 억압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말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볼 수 있는 어떤 권리, 어디 갈 수 있는 권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억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식민지 시절에도 있었고 전쟁에는 뭐 아무런 자원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금 아마 2050년, 2080년, 뭐 3000년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때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진짜 힘들게 살았지. 뭐 이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논점에 대해서 서로 연결성 있게 주장을 전개하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론에서 보여줄 수 있던 것들이 핵심적인 논점을 논리적으로 좀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잖아요. 결론에선 텍스트에 대한 논의된 주요 주제를 다시 요약하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종합적인 평가를 그거에 대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줍니다. 논문 쓸 때도 그렇고요. 어떤 글을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요. 저자가 주장하려는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텍스트에 대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텍스트의 강점을 요약을 한다면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부분을 강조하고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또 평가를 해야 돼요. 오웰의 1984 갖고 계속해서 예시가 나오잖아요. 언어와 권력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전체주의의 인간의 사고와 자유를 어떻게 억압하는지도 강력한 경고에 던졌던 그런 것이 텍스트의 강점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점은? 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인 약점이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간 한계도 없잖아 있다. 이 오웰의 1984라는 그 책은 소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개인이 완전히 억압되고 저항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묘사는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 복잡한 저항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강점에 대한 것들, 약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지적하면서 평가하는 것, 결론을 내는 것도 좋죠. 그런데 글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좌우 쏠리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도 물론 사용해서 저자가 어떤 주장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 주장이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가 학생들의 분석의 테스트가 근거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용이라고 하면 내가 말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이 다른 저자나 다른 어떤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이 그 의견이 너무 괜찮아서 갖고 와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게 인용이잖아요. 인용은 저자가 주장이나 텍스트의 특정한 부분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인용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뭐 학습자들이 자신이 이제 주장이 텍스트에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은 뉴스피크의 사고에 대한 범위를 좀 좁히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언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언어가 정치적인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 학습자가 저자의 어떤 주장들을 잘 읽으면서 잘 파악을 하고요. 여기에 맞게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데이터나 어떤 연구 결과가 함께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뒷받침하려면 사회적, 역사적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아니면 뭐 근거 자료로 인해서 확인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텍스트에서 다루는 어떤 주제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판례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수정됐다든가 뭐 이렇게 관련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주장을 좀 강화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언어 통제는 여러 독재 국가가 사용되고 있다. 말 함부로 하지마 이런 단어 금지해 뭐 이런 거잖아요. 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가 검열 체크됐다는 거죠. 왜 아직도 북한은 한국에 있는 대중무체나 노래 같은 걸 듣는 걸 금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막 듣기도 하고 몰래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보의 점열과 언어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사고에 대한 억압은 아직도 네,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깨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없잖아 있죠. 자,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반영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저자를 주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기존의 어떤 해석을 좀 넘어서 새로운 해석이나 또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관점과 조금 그 영한 세대, 지금 현재 30대, 20대들 생각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생의 창의적인 사고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네, 광범위한 어떤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독창적인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 예를 보면 뭐 텍스트에 대한 상징에 대한 의미나 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저자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독자가 추가적으로 발견하는 어떤 의미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1984의 빅 브라더라는 단순히 정치적인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감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어떤 전환을 예견하고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술에 대한 발전을 고려할 때 OL의 경우는 더욱더 현실적으로 위협으로 좀 다가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건 저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대안적인 어떤 해결책이나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생은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조금 더 좀 넓혀야겠죠. 생각하는 자체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결책,
그 텍스트에 대한 제한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새로운 이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제 단순한 어떤 분석이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이런 과정,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OL이 소설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한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저항은 기술과 정보의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통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를 통해서 시민이 더욱더 많은 권력을 쥐고 감시와 억압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꼭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권력으로 억압하고.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감안했을 때 이 당시에도 약간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말을 못하게 하고 언어에 대한 통제 뭐 그런 것도 있는 시대라고 본다면 현대사회에서 정은 기술의 정보에 대한 어떤 민주화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게끔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정확한 대안적인 어떤 해결책은 있지는 않지만 그 텍스트에 맞게끔 제시된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이나 이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라는 것이 해결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판적인 독서에 대한 실습이 어떻게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학습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비판적인 독서의 실습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사고력이나 논리적인 분석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똑바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 진짠가? 막 이렇게 자꾸 찾아보려고 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이제 자꾸 하려고 하고 의사소통의 능력도 좀 활성화돼야 되고 하니까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판적인 독서는 실습하는 학생들에게나 아니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텍스트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글을 쓰고 있는 그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조금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어떤 사고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비판적인 사고가 향상이 된다. 올라갈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논리적인 분석에 대한 배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주장을 이제 평가를 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이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의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능력들은 단순히 그냥 학문적인 글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이 강한데요. 물론 이제 글을 읽고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막 입으로 막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뭔가가 딱 정착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글쓰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면 그걸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분석에 대한 결과를 표현하는 과정이 의사소통의 능력을 강화시킬 거다. 머릿속에다가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입이 어떻게 돼요? 술술 잘 나가죠. 그죠? 내가 뭐 어떻게 막 해야 내가 막 술술 잘 나가는데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됐으면 내가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어떤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 물론 학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직업적인 환경도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경험, 뭘 했던 거와 안 했던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군대 간 얘기를 하면 뭐 며칠을 샌다. 여자는 아이 낳은 얘기를 하면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학문적인 것도 담듯이 되지만 직업적인 환경 또 자기 체험 이런 것 또한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에 대한 강화를 되는데 중요한 역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인 독서의 실습은 학생들이 이제 독자들이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저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평가를 하며 그의 결과를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습은 독자로 하여금 또 학생들로 하여금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분석을 향상시키는데 동기가 시키는지 동시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신만이 생각했던 어떤 생각이나 견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고착화시켜서 약간 아유 고집스러워 이런 소리 안 듣게 약간 발전시키는데 조금 더 비판적인 독서의 실습을 계속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5분 안에 이렇게 5분을 남겨놓고 끝냈어요. 왜 그랬냐면 기말고사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책은 하나 선정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다가 본인이 그 책을 읽고 나는 어떤 책을 읽었다.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이다. 그쵸. 내용, 맨 처음에 줄거리를 조금 요약해서 쓰세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걸 좀 줄거리를 좀 쓰십시오. 쓰시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을 뭐 하시면 돼요. 나는 워드 잘 못 쳐요. 그러시는 분은 글을 쓰셔가지고 소속관의 공한순 부장님한테 제가 봉투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기말고사 봉투.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 그럼 2학년입니다. 네, 무슨 수업 들으세요? 그러면 독서와 사고 수업에 대한 거를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그 봉투에다가 제가 두 개가 있어요. 독서 토론도 있고요. 독서 사고도 있고요. 근데 독서 토론은 1학년 수업이고요. 독서와 사고는 2학년 수업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물어보시고 그 안에다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시면 돼요. 기간은요, 다 되시면 언제든지. 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이후부터 한 주 더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까지니까 웬만하면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까지는 넣으셔야 돼요. 늦어도 5주차, 15주차니까. 잠깐만요. 날짜를 좀 보겠습니다. 못 와도 12월 2일까지는 독서 토론이 월요일 날 수업이죠. 네, 12월 2일까지 2일까지는 조금 늦어도 2일까지는 작성하셔서 학교 오실 때 저 비대면이서 학교 못 가는데요 라고 하시면 비대면이어서 학교 못 오는데요 라고 하시면 친구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제가 외부에서 나와 있거나 이 교내에 교양이 또 올라가 있어요. 한 80명 듣는 외부에서도 한 40명 듣는 그 사람들의 메일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다 보내시면 제가 뽑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안 뽑고 거기서 체크할 거거든요. 막 뒤섞여가지고 제가 뽑을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2학년 계신 분은 비대면 들으신 분은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하시던가 아니면 학교에 한번 오시는 분 아니면 주말에 오시게 되면 주말반 것들은 다 걷어가지고 제 연구실이 충의관 218호거든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주말에 없어도 제 문 앞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서 보니까 독서와 들으시는 분이 거의 다 주말번이시네요. 보니까 김재희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네요. 김재희님한테 이거 과대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좀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주중에 오시는 분들은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그 공안수님한테 이렇게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책을 하나 선정을 하셔가지고요. A4 용지 한 장에만 워드로 치셔도 되고요.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제목하고 그다음에 저서 이름 누가 작성했는지 이걸 작성하시고 처음에 뭐 쓴다? 네, 이 책에 대한 요약본을 쓴다. 네, 5줄도 좋고 10줄도 좋고 꼭 A4 용지 한 장이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2장도 되고 3장도 됩니다. 편안하게 본인이 쓰시고 싶은 만큼 쓰세요.
그렇지만 너무 막 10장, 20장 이렇게는 원치 않고요. 2장을 넘어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네. 양이 요번에는 비대면이 너무 많아서 과제만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걷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줄이셔서 한 장 아니면 2장. 그리고 나셔서 요약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느낀 점, 그 책을 읽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다. 어느 부분이 좋았다. 어느 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다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여기 지금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은 나랑은 생각이 다르다.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하나 딱 잡아서 뜨시면 기말고사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업은 계속 나갔으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네, 한 주 더 공부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늦어도 12월 2일, 더 늦게는 주시면은 기말고사는 이게 타이트합니다. 성적을 내는 게 좀 빡빡해요. 시간이 타이트해요. 빨리 저희도 작성해서 빨리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그 입력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출석도 봐야 되죠. 그리고 나는 몇 점, 나는 몇 점,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수를 전산상에는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료가 빨리 와야 기말에는 저희가 좀 편해요. 거의 다 야간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하셔서 이번 학기만 마무리하시면 어떠세요? 어깨에다가 날개 달고 네 이제 날아다니셔야죠. 졸업했다 막 이렇게 그잖아요. 네 고생하신 것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성적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